방금 교수님께 소개받은 안지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고향 시정연구원에서 남북교류협력 중심에서 연구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쓴 거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독일에서 4년 반 정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서 독일 통일 얘기를 하시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여러분 나이 때는 독일이 뉴스에서 보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유학을 가면서 이제 독일 얘기를 할 텐데 독일 통일 혹은 독일 이야기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제가 경험했던 그 통일 혹은 사회통합 얘기를 중심으로 좀 풀어보고 좀 쉽게 다가가는 경험적인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한 다음에요. 저희가 좀 쉬었다가 독일 통일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여러분 나이 때는 독일에 유학 간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독일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네? 혹시 독일 하면? 맥주가 떠오르네요. 네, 맥주의 나라. 뮌헨에서 10월 초에 옥토버 페스트 같은 거 많이 하죠. 맥주. 또 어떤 게 유명해요? 잘 모르겠어요? 네. 또 뮌헨에 또 BMW 본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벤츠는 슈투트가르트, 뭐 이런 자동차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독일 통일 얘기인데요. 이게 너무 아래 버튼. 예, 요거는 제가 사회통합이라는 얘기를 할 텐데 이게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학을 가건 앞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친구들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독일 베를린에 있었는데요. 이게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독일 친구들이 한국에서 왔다고 해서 반겨주기 만무하죠. 말도 잘 못하는데.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가 돼서 제가 이 베를린에 집을 구하게 돼요. 그러다가 거기에 제 취미를 베이스볼 이렇게 딱 쳤는데 이걸 보고 저희 그 소프트볼, 독일 사람들은 야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 클럽 회장입니다. 전화를 갑자기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너의 실력을 한번 테스트하고 싶다. 그래서 초등학교 가가지고 제가 좀 여기인데요. 제가 야구를 좀 해요. 네. 그래서 내야수를 다 보면서 3번을 치고요. 그다음 이분이 이제 쿠바에서 오신 로드리게스라는 4번 포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북박이죠. 그래서 제가 이 클럽 활동을 하면서 독일의 아싸에서 갑자기 이 베를린에서 저만한 내야수를 구할 수가 없거든요. 이분이 저를 모시러 와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박사 수업들을 들으면서 리포트를 쓰는데 그냥 낼 수는 없잖아요. 교정을 받아야 되는데 교정을 받을 친구가 없어서 처음에는 이 회장님이 다 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야구라는 것들을 통해서 제가 독일에서 아웃사이더다 갑자기 이렇게 인싸가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이런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남한 사람과 관계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북한 출신 혹은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혹은 남한 사회에서 북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회적 정보가 반겨줄 일 만무하잖아요. 결국은 이따가 제가 뭐 통합 문제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관계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야구라는 것들을 통해서 저는 어차피 제가 독일에서 논문을 써야 한다면 로마에 가면 로마 유업을 따르듯이 독일어를 해야 되고 독일 대학교의 기준에 따라서 논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합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야구가 중요한 기제가 되고요. 이건 이제 제 그 친구입니다. 정치학과 친구고 석사했던 안드레아스 쿠나우라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제 논문을 교정한 친구인데 저는 사실은 이제 논문을 딱 던져주면은 그냥 이 친구가 갖다 줄 줄 알았는데 저하고 한 달 동안 이 친구 집이에요. 문장 하나씩 다 뜯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그래서 이거는 뭐 통합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시고 사회에서 나가서도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시면 혼자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어요. 이건 뭐 독일 통일도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면서 시작하고요. 네, 요거는 제 합의에 있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
박사 논문 주제가 그 동독 사람들과 서독 사람들은 얼마나 다를까? 조금 더 하면은 동독 문화와 서독 문화가 얼마나 다를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요거는 그 교육 수료증이에요. 제가 인터뷰한 동독 관료분들 수료증인데 여기 과목명만 봐도 이 동독이 어떤 사회라는 걸 알 수 있어. 막스 레닌주의 철학, 막스 레닌주의 경제 이거죠. 근데 북한도 마찬가지 주체 사상이나 막스 레닌주의 이런 게 중요해요. 공무원이 되려면. 근데 이제 이분들이 통일 이후에 서독에서 재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 헌법이나 뭐 관련된 행정법 이런 것들 상당히 실용적으로 많이 바뀌죠. 그래서 그 북한 사람이나 동독 사람이나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것들은 통일 이후에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한 걸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 사람이나 아니면 동독 사람이나 그러니까 북한 이탈 중에 남한에 와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거고 통일 이후에 동독인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것들은 스스로 결정을 못해요. 왜 그렇죠? 누가 결정해 주죠? 당이. 그래서 저쪽 개성 가면은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따른다. 그래서 모든 직업이나 학교나 모든 것들을 당이 결정했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들이 없는 거죠. 상당히 이런 권위주의 체제에서 자란 사람들의 특징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조금 더 얘기를 보도록 하죠. 그래서 사회 심리학적 측면에서 독일 통합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분이 그 심리학자예요. 동독 출신. 그래서 동독 사람들을 한마디로 심리학적으로 정의를 하면 이 책을 쓰셨어요. 게fühlstau라고 해서 게fühl은 감정이에요. 감정. 그리고 이 슈타우라는 것들은 정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위주의 체제에서 자란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성들이 감정들이 정체되어 있다. 즉 슬퍼할 때도 슬퍼할 줄 모르고 기뻐할 때도 기뻐할 줄 모르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권위주의 체제, 북한이나 동독에서 자란 사람들의 특징을 게필슈타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북한 뭐 자료 영상 보면은 표정들이 좀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카포레이드나 아니면 북한 주민들 웃는 거 잘 보셨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권위주의 체제 혹은 수직적인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이러한 감정들을 스스로 표현하는 능력들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시간 나시면 북한 그 주민들의 영상들을 보면은 잘 웃지 않는 것도 이런 심리학적인 특징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통일 이후에 즉 그 사회주의 체제,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되면서 가장 어려웠던 측면들을 좀 보죠. 그래서 동독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들이 대부분 집단 작업장에서 공장이나 집단적으로 일을 하죠. 그래서 통일 이후에 동독인들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회 심리적인 기반이 상실됐다. 왜냐하면은 자본주의 국가들은 개인들 간의 경쟁들이 치열하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개인의 삶들은 스스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통일되기 전에는 당이 시키는 대로 살면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통일 이후에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되면서 스스로 결정하고 경쟁하는 데에서 이분들이 어려워하면서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동독 사람들은 권위적으로 유지되어 온 강압적 정치 태세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은 되게 교조적인 가치관에 따라 교육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누가 나를 뭐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슬퍼할 때도 슬픈 표정들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러니까 슬퍼하는 것도 국가에서 감시하고 있어서 자기의 감정 표현들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독인들은 순종, 규율, 질서, 권력자에 대한 복종 등의 집단 규범을 사회화하는 거죠. 그래서 당이 시키는 대로 혹은 당의 명령에 따라 살기 때문에 복종 혹은 집단 규범들을 잘 따르는 거죠. 이런 사회적 특징들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통일이 된 다음에
서독 시스템에 따라서 서독 사람들과 경쟁하는데 경쟁력이 있어요, 없어요? 혹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와서 정착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남한 사람과 경쟁해서 유리해요, 불리할까요? 불리하죠. 왜냐하면 새로 다 배워야 되고 이 남한 경쟁 시스템에서 익숙하지 않죠. 북한에서는 당이시킨 대로 살았는데 여기서는 혼자 결정해야 돼요.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마찬가지로 동독 사람들도 통일 이후에 서독 사람들과 경쟁해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2등 국민. 동독 사람들, 우리는 2등 국민이다. 1등 국민은 누구죠? 서독 사람들. 그 2등 국민은 동독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동독 사람들이 서독 사람들에 받은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풀까요? 서독 사람들한테 풀 수 있어요? 누구한테 풀어요? 1등 국민은 서독 사람, 2등 국민은 동독 사람, 그 다음에 3등 국민인 외국인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이 겪은 고통, 멸시, 서독 사람들에 대한 실망들을 직시하고 이를 감정적으로 소화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더 약한 사람들이 누구죠? 외국인들이에요. 뭐 아시아 사람들이나 터키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동유럽 사람들. 그래서 외국인 적대, 외국인 증오, 극우적 가치관, 힘에 대한 추종 이런 게 훨씬 더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이 서독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이유가 이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동독 사람들이 민주화하는 자신의 정서적 그늘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서 서독 사람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상당히 이상적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서독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상당히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독일 동서독 사람들의 서로 다름을 수용하고 그 가치를 인정할 줄 알게 되면서 위선적 획일화나 단순한 적용을 대신하여 인간적 친근함과 사회적 안정감이 자리 잡아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동독 사람들과 경쟁하게 되고 거기에 받은 스트레스를 외국인들한테 풀게 되는 이런 사회적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요거는 독일 자료들 제가 쭉 찾아봤는데요. 몇 개만 보고 대표적인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통일 이후에 그 정당에 대한 투표율인데요. 여기가 이제 웨스트라고 하는 게 이제 서독 사람들의 투표 성향이고, 여기 이제 동독 사람들에 대한 투표 성향이에요. 그래서 요 RF대 요 그래프들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게 동독 지역에서 요 당의 극우 정당이에요. 그래서 극우 정당의 지지도가 서독보다 동독이 좀 높은 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링케파르타이라고 해서 그 동독 그 통일되기 전에 동독의 공산당이죠. 요게하고 3위 약간 진보적인 정당하고 만났는데 요게 이제 서독에 비해서 동독 지역에서 득표율이 높은 거 이런 특징들이 정치적으로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명확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남북한이 통일된다고 한다면은 어떤 현상들이 인구적으로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갈까요? 아니면 남한 사람들이 북한으로 갈까요? 네? 네. 말씀해보세요. 네,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올 가능성이 높죠. 왜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문화적으로도 다양함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마찬가지로 통일이 됐어요. 90년에. 그래서 지금 현재 통일이 되면 흔히 동독 5개주라고 해요. 브란덴부르크주, 메클렌부르크-포메른주, 작센 아날트, 튜링겐주. 요게 이제 통일되기 전에 구동독 지역이에요. 빨간색으로 된 것이. 그리고 파란색으로 된 게 구서독 지역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된 특징들이 뭐냐면 1990년도와 2019년도를 비교했더니 인구들이 어떻게 돼요? 줄어요. 마이너스 2.2%. 그러면 메클렌버그 포메른은
거의 16%가 줄고 23%, 18%다 이 인구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잘 사는 소독 지역으로 가죠. 그래서 일자리도 많고 문화적으로도 향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통일하게 되면은 북한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남한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죠. 좀 미리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동독에서 서독 지역으로 오는 그 사람들의 수를 91년부터 2019년까지 했는데, 그리고 이 빨간 그래프는 서독 반대로 서독에서 동독 지역으로 오는 사람들인데, 점점 이제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다가 최근 들어서는 수렴하고 있는 특징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통일이 한 30년 되면서부터는 이제 인구의 이동들이 거의 수렴하는 이런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비율이냐면, 여기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통일되기 전 동독 지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서독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외국인들의 비율들을 보면 어디가 높을 것 같아요? 구동독 지역이 외국인의 비율이 높겠어요? 아니면 구서독 지역이 외국인의 비율이 높겠어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잘 살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와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일자리잖아요. 일자리도 없고. 근데 무엇보다도 동독 지역에서는 또 무슨 현상이 제가 설명했어요. 사회심리학적으로. 1등 국민은 서독 국민, 2등 국민은 동독, 3등은 누구예요? 외국인들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구동독 지역에 외국인들이 적게 사는 이유는 일자리 등에 대한 문제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문제들이 있겠어요? 동독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서독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높잖아요. 이런 이유들도 같이 있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요거는 네, 계속 그다음 요거는 이제 0에서 6세, 7에서 14세, 15세, 18세인데요. 그 스포츠페어나 스포츠 클럽 가입하는 것들도 보면은 이 빨간색으로 된 게 이제 동독 지역이고요. 파란 게 서독 지역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클럽에 가입하는 어린이들 비율을 봐도 동독 지역보다는 서독 지역들이 훨씬 더 잘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통일 이후에 2018년도까지 빨간색이 동독 사람들이 받는 수입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이 서독 사람들이 받는 월급이에요. 갭이 여전히 있죠. 통일되기 한 30년이 지났는데도요. 그래서 요 갭들이 처음에는 많았지만 점차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수입에 있어서도 구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의 차이는 아직 통일된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설문 문항들을 쭉 물어봤어요. 그래서 통일이 됐는데 이게 이제 동독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됐는데 68%의 동독 사람들은 자기가 독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는 여전히 나는 독일이 아니라 동독인이다. 그리고 1%는 서독인이다. 이렇게 하는 설문조사가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서독 사람들한테 쭉 물어봤어요. 그래서 82%가 나는 독일 사람이다. 그리고 11%가 나는 서독 사람이다. 1%는 동독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 왜 그 서독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 동독 사람들이 독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보다 내가 동독인이다라는 비율이 더 높을까요? 통일이 됐는데. 네. 집단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저희 이제 사회 심리학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서독 사람들하고 하도 경쟁을 하게 돼서 무슨 2등 국민, 나는 동독 2등 국민이야. 통일이 됐는데도 불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동독에 대한 향유?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이런 의식들이 서독 사람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통일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독일이 하나의 민족으로 잘 성장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지를 던졌을 때 전체의 한 50%가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베스트 서독 사람들은 52%가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치를 생각하고 있지만 아까 설명드렸듯이 동독 혹은 구동독 지역의 사람들은 서독 사람들보다 통일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14세에서 21세.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통일에 대해서 좀 만족하는 비율들이 40%였다고 한다면 젊은 층으로 갈수록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독일 통일이 갖고 있는 아주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도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회 통합에 대한 문제들은 제 지도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독일도 한 세기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30년에서 한 50년 정도 이 사회적인 문화적인 격차를 줄이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은 통일에서 좀 그 만족감이 떨어지지만 긍정적인 신호들은 젊은 층으로 가면 갈수록 통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는 것. 이게 아마 오늘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독일 통일의 어떤 긍정적인 신호고요. 시간이 가면은 독일 통일의 어떤 통일에 대한 부작용들도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좀 장기적으로 좀 정책들을 설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은 좀 독일 사회 통합을 우리도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동독과 서독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왔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죠?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란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뭐예요? 저희가 북한이나 동독은 집단주의 혹은 집단적인 특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당이 시키는 대로 혹은 국가가 시키는 대로 살면 됐잖아요. 그럼 국가가 학교 가라면 학교 가고 일자리도 주고 당이 시키는 대로 살면 되는 게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인 동독과 북한의 특징이었다고 한다면 자본주의는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살고 있는 데는 여러분들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해요?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 사람과 자본주의 국가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질적인 동서독 사회문화들의 충돌을 줄일 것인가. 그래서 그 독일 통일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동독 사람들의 좀 특징들, 문화적인 특징들, 혹은 심리적인 특징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행정이든 아니 모든 행정제도를 통합적으로 설계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동독 사람들한테 서독 제도를 강요하잖아요. 그래서 효과적인 사회 통합 정책들이 좀 부재했고요. 조금 더 좀 보면 그나마 이제 동독과 서독 사람들 혹은 그 통일 이후에 동독 사람들을 좀 통합했던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게 경찰행정. 여기 보니까 한라대학교의 경찰행정학과가 유명하던데 경찰 통합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이런 내용 인터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일주일 간격으로 실습 위주의 교육 그리고 3일은 이론 교육 말이죠. 경찰서에서 뭐 팀을 이뤄서 학교에서 이론을 배웠습니다. 쭉 이러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게 재교육 프로그램들을 돌려봤더니 부족하면 다시 3개월씩 해보고 이렇게 했고 조금씩 바뀌어서 95년, 96년도에 재교육 프로그램들이 잘 조직되어 순조롭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재교육 프로그램은 약간의 임시 연통적으로 진행됐고 통일된 지 한 3년이 지나서야 이 통합 재교육 프로그램들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러닝 바이 둥이야. 즉 하면서 통합하는 것들이 가장 좋고 장기간 워낙 이 동독인과 서독인들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 팀별로도 묶어놓고 해서 실습 교육들을 통해서
같이 하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설계를 해야 서로를 이해해야 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쉽게 다가가려고 했는데 좀 어렵나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대충 내용이 이해 가세요? 흑인이 그 전차에 타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옆자리에 앉죠. 할머니는 계속 흑인이 자기 옆자리에 앉았다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외국인들 세금도 안 내고 막 계속 막 뭐라고 막 하잖아요. 불만을 막. 그래서 이제 차장이 전차에 딱 올라와서 표 검사를 하는데 그 옆에 할머니 표를 흑인이 어떻게 해요? 먹어버리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무임승차해가지고 끌려 나가면서 영화는 끝이 나요. 그래서 이 제목이 슈바르츠파러라 그래서 무임승차라는 뜻도 있고 흑인 승객이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학생하고 저하고 같이 봤어요. 재밌는 거는. 근데 여러분들은 누굴 비판하죠? 여기서 좀 도덕적으로 좀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 누구죠? 누군 것 같아요? 할머니죠. 그러니까 유색인종이라고 해서 계속 그 무시하고 계속 불평불만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태리에서 온 학생이나 저나 다 할머니의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데 북한 학생만 할머니한테 너무 불손하다고 막 흑인 그 승객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수업을 듣고 와서 왜 북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 영화를 보면은 할머니를 비난하잖아요. 도덕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 이태리 친구도 저렇게 똑같은데 왜 북한 사람들은 그 북한 유학생은 저 영화를 보고 왜 할머니를 비난하지 않고 옆에 앉은 흑인을 비난할까?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그 북한 유학생이 특이해서? 자, 북한은 폐쇄주의 국가잖아요. 외국인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죠?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위계적인 사회라 그랬잖아요. 즉, 국가가 혹은 당이 정한 대로 살아야 되고 집에서 부모님이나 그 가부장적인 그게 이미 김일성 주체 사상이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른들에 대한 공경감이 되게 있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별로 없고.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자라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영화를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하고요. 이제 독일 통일 내용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